다카이치 적당히 해라. 한국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 총리에게 직접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충분했습니다. 두 강대국을 동시에 무릎 꿇린 한국의 무음 전쟁. 그 후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동아시아 전체가 하루아침에 뒤집혔죠. 이 믿을 수 없는 48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미국 전략 분석관의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도쿄 로폰기 힐스 42층. 일본 방위성 지하 전략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리드,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전략 분석관으로 일한 지 8년째였어요. 펜타곤에서 수많은 기밀회의에 참석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 측이 특별자문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저를 초청했거든요. 공식 채널도 아니고 비공개 회의라는 점이 계속 신경 쓰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일본 자위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드 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일본어 억양이 딱딱했어요. 미소 한 점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문마다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보안 등급 A, 촬영 및 녹음 금지.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은 구역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철문 앞에서 그가 카드키를 찍었어요.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에서 서너 명의 일본 장교들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였고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장교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다나카 주니치, 방위성 전략국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눈빛도 날카로웠죠. 앉으시죠.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지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대만 지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도가 세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북부는 파란색, 중부는 빨간색, 남부는 회색이었죠. 각 색깔 위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리드 씨, 우리가 오늘 논의할 내용은 극비 사항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정부에도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미국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는 걸까요? 다나카가 스크린을 확대했어요. 대만을 보십시오. 이 섬은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가 파란색 지역을 가리켰죠. 이곳은 친일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타이베이 북부와 지룽항 일대죠. 우리와 경제적 유대가 깊고 역사적으로도 우호적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다나카가 이번에는 빨간색 지역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친한국 세력이 강합니다. 타이중과 타이난 일대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한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삼성, LG, 현대가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젊은 층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색 지역입니다. 다나카가 남부를 가리켰죠. 가오슝과 핑둥 일대입니다. 중립지역으로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본토와 교류가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 성향이 강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만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이 나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나카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건가요? 다나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가 답했어요. 경제 데이터, 여론조사, 문화 소비 패턴, SNS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3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했고요. 정확도는 85% 이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계속하시죠. 다나카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과요? 일본이 중국과 비밀 접촉을 했다고요? 네. 다나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과 공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협력한다고요? 센카쿠 열도 문제로 으르렁대던 두 나라가요? 다나카가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표가 나타났어요. 대만 분할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죠. 그 밑으로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북부는 일본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부는 중국이 관리합니다. 남부는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완충지대로 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잠깐만요. 대만을 분할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만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다나카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리드 씨, 진정하시고 앉으시죠.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앉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과 일본의 분할 통치 아래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대만은 민주국가입니다. 자유선거를 하고 의회가 있어요. 이건 침공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니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드 씨. 우리는 침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정화 방안입니다. 대만의 혼란을 막고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침공이든 관리든 결국 주권 침해 아닙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차이죠. 침공은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관리는 경제와 문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유엔에서도 규탄받을 거예요. 다나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뭐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대만을 관리해야 동아시아가 안정됩니다.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 이해할 겁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됩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계획을 미국에 설득해야 합니까? 저는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받는 전략가입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펜타곤에서 당신 보고서는 항상 진지하게 검토됩니다. 당신이 보고하면 미국은 이 계획을 고려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이런 계획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다나카 옆에 앉아있던 방위성 차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었죠. 리드 씨, 우리의 진짜 목표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진짜 목표요? 뭔가 더 있다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대만 자체가 아닙니다. 대만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갑자기 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춥게 느껴졌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한다고요? 적대국이던 두 나라가 한국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손이 떨렸고 입이 말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방금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다니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CNN 속보가 떴습니다. 호텔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총리 긴급 발언, 대만 개입 가능성 시사.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NHK에서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국회 본회의장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입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는 이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위대 개입이라고요? 이건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펜타곤 상관이었어요. 제이슨, 지금 일본에 있나? 네. 도쿄에 있습니다. 당장 방위성으로 가. 일본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파악해야 해. 1시간 후 저는 다시 방위성 건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가 아니라 7층 회의실이었어요. 응접실 같은 곳이었죠. 다나카 국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 봤던 장교들도 있었어요. 리드 씨, 어서 오십시오. 다나카가 말했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총리 발언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죠. 자위대 개입이라니요? 어제 들은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나카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대화를 나눠봅시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대답을 기다렸어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리 발언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계획의 일부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말했어요. 중국의 반응을 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이 반응하면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한국의 대응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을 끌어내려는 겁니까?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서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말이죠. 정보를 얻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다나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실 뿐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도발은 한국을 끌어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위험한 게임이에요. 한국이 움직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장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삼좌였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다른 장교도 거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이좌였어요. 한국은 중견국에 불과합니다. 그가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조용해질 겁니다. 껍데기만 요란하지 실속은 없어요.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은 한국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오판하고 있어. 리드 씨. 왜 그런 표정입니까? 다나카가 물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삼좌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강하다고요? GDP는 우리의 3분의 1이고 인구는 절반입니다. 군사력도 우리보다 약하죠. 뭐가 강합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어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획은 진행됩니다. 총리 발언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조치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펜타곤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개별 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라면 도청 걱정이 덜했거든요. 암호화된 메신저로 상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보고 필요. 일본의 진짜 의도 파악함. 중국과 공모 중. 목표는 한국. 곧 답장이 왔습니다. 1시간 후 화상회의. 대기하라.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죠. 정확히 1시간 후 화면에 펜타곤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보였어요. 그 옆으로 CIA 동아시아 국장과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도 있었죠. 제이슨, 보고하게.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파악한 내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비밀 접촉, 대만 분할 계획, 그리고 진짜 목표가 한국이라는 것까지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대만을 나눈다고? 부차관보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물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동맹국이 뭐 하는 겁니까?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짜 목표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협력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합니다. 한국을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견제하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손잡은 겁니다. 화면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은 모르는 겁니까? CIA 국장이 거들었어요. 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직접 들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오판이군요. 한국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부차관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대응할 것이고 필요하면 미국은 한국 편에 설 것입니다. 일본에게 그 점을 분명히 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시내에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흔들려 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한국 편에 선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을 보는 시각이 한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위대 개입 가능성, 중국과의 비밀 협력, 그리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계획.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펜타곤에 정식 보고서를 올려야겠다고요.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마이너스 중국 대만 분할 계획 및 한국 견제 전략 긴급 보고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지난 이틀간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방위성 지하 전략실의 색깔로 나뉜 대만 지도, 다나카 국장의 설명, 차관의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총리의 도발적인 연설까지요. 오전 6시에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아모아에서 펜타곤과 인도태평양 사령부, CIA 동아시아국에 동시 발송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뻔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제이슨, 보고서 받았네. 부차관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실에서 긴급 회의 중이야. 2시간 후에 NSC 브리핑이 잡혔어. 그렇게 빨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네 보고서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이야.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께 직접 보고될 거야. 일본 대사도 소환될 것 같고. 저는 손에 쥔 커피잔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CNN 속보가 또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 긴급 성명 발표. 화면을 켰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영내 모든 국가의 이익입니다.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짧게 답했죠. 우리는 놀랐고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의 우려를 공유하며 한국과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과 함께 대응한다는 말이 명확했어요. 미국이 어느 편에 서는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오에 백악관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발표,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 강화. 기사를 읽는데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에 펜타곤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NSC 아시아 담당까지 있었죠. 제이슨, 자네 보고서가 폭탄이었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말 중국과 손잡고 있나?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6개월간 비밀 접촉을 했고
대만 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일본 군부가 통제 가능한가? 정치권과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총리실 주도입니다. 군부는 실행기관일 뿐이죠.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견제가 진짜 목표라는 게 확실한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위성 차관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고요. NSC 아시아 담당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이슨, 자네가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물었죠. 첫째, 대만 문제에 한국을 건드리지 말 것. 국방장관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둘째, 중국과의 비밀 협력을 중단할 것. 셋째, 영내 질서를 흔드는 행동을 즉각 멈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만약 일본이 듣지 않으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검토할 것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군사 협력도 재평가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다시 열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이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씨, 내일 오전 외무성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관방장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외무성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가스미가 세키의 오래된 청사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관방장관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 후반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다 관방장관이었죠. 리드 씨, 오셨군요.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를 따라주더군요. 미국의 반응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서류를 그에게 건넸어요.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데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우리 동맹입니다. 야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려 하고 군사적으로도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요.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잡는 겁니까? 적국과 협력해서 동맹을 견제하는 게 답입니까? 야마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차만 마실 뿐이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미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경제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게 워싱턴의 결정입니다. 야마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제 제재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역, 금융, 기술 협력 전반을 재검토할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총리실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죠?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야마다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중국과의 약속도 있고 내부 정치적으로도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관방장관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 국장이었어요. 리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외무성 1층 로비입니다.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5분 후 다나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밖으로 나가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했어요. 경제 제재까지 거론하더군요. 미국은 진심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을 건드리는 건 레드라인입니다.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인정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과 손을 잡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보다 중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득입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요. 그가 공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일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경고도 소용없었어요. 일본은 중국과 함께 한국을 견제하기로 결심한 거였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일어난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다나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사관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후 3층 정보 분석실로 갔습니다. CIA 도쿄 지부장인 톰 해리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슨, 무슨 일인가? 그가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 협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톰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확실한가? 다나카 국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톰이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지 파악해야겠군. 바로 그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정보부 쪽에서 접촉해오면 좋겠는데요. 그날 오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서였어요. 리드 씨. 내일 오전 우리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토라는 이름의 정보관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죠.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직접 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가타초의 내각정보조사실 건물에 있었습니다. 총리 관저 근처였어요. 보안이 삼엄했죠.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을 거친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토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날카로웠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5명의 정보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앉으십시오. 사토가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토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영향력 차단 전략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리드 씨. 우리가 준비한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토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어요. 이건 극비 사항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대만 내 친한국 세력 차단이라는 제목이었죠. 우리는 대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뿌리 뽑을 겁니다. 사토가 설명했어요. 친한국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한류 콘텐츠 유통도 막을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옆에 앉은 정보관이 답했어요. 대만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한국과 거래하면 일본 시장을 잃는다고요. 중국도 같은 방식을 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 방산 영향력 억제였어요.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우리와 중국이 대만의 방위 수요를 채울 겁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발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만이 동의할까요? 한국 무기 성능이 좋은데요. 대만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른 정보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압박하면 따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국제 고립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겁니다. 사토가 설명했죠. 유엔에서, 지역 안보 포럼에서, 모든 곳에서 한국을 배제합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 들어야 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여론전이었어요. 우리는 미국 내 우익 네트워크를 활용할 겁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싱크탱크, 언론, 정치인들을 통해 한국 비난 프레임을 유포합니다. 한국이 지역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론전을 벌이겠다고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른 정보관이 말했어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3곳과 접촉했습니다. 보수 언론사 2곳도 협력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최종 목표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정부를 대만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중국이 관리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한국은 구경만 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사토가 프로젝터를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이건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넘어섭니다. 국가 정체성 전쟁입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거잖아요. 사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과도하다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성공해서 문제입니까?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앉은 정보관이 끼어들었어요. 균형의 문제죠. 한국이 너무 커지면 영내 질서가 흔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균형이 아닙니다. 한국이 당신들을 추월할까봐 두려운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은 진행됩니다. 중국도 동의했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겁니다. 정보관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중국이 손잡으면 한국은 고립됩니다. 미국도 결국 우리 편을 들 거예요. 경제 규모를 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한 거였어요. 설득이 불가능했죠. 회의실을 나온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기분은 어두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톰에게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종합계획이었어요. 대만에서 배제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미국 내에서조차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였죠. 대사관에 도착해 톰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땠나? 그가 물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톰이 화면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전쟁 계획이나 다름없군.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총성 없는 전쟁이죠. 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랭글리에 긴급 보고해야겠어. 국무부에도 알려야 하고. 이건 동맹 관계 전체를 뒤흔들 사안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에 상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보부의 한국 제거 계획 전모라는 제목이었어요. 50페이지 분량이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본과 중국이 함께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까? 그리고 한국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펜타곤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이슨, 서울로 가게.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 측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와. 일본 로비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파악해야 해. 서울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파악했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해. 현장에 가게.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공기였어요. 더 활기차고 젊은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드 씨시죠?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양옆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죠. 대사관에 도착하자 CIA 서울 지부장인 마크 천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제이슨, 잘 왔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이 흥미로워.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이 한국을 포섭하려고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안 먹히고 있거든. 정말입니까? 직접 보게. 그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가 저를 광화문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한 고급 호텔 로비였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제가 물었죠. 저기 봐. 마크가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한국 재벌 회장과 만나고 있었어요. 둘 다 정장 차림이었죠.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일본 측이 로비하는 거야. 마크가 속삭였어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립을 지켜달라고 설득 중이지. 엄청난 경제 협력을 약속하면서 말이야. 30분쯤 지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재벌 회장이 먼저 일어났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일본 관계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버렸어요. 마크가 웃었습니다. 봤지? 완전히 씹혔어. 저건 오늘만 그런 게 아니야. 매일 저래. 정말 매일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난 2주간 일본이 한국 재계 인사 20명 넘게 접촉했어. 마크가 설명했어요. 정치인들도 10여 명 만났고 문화계 인사들도 건드렸지.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넘어왔어. 다 거절했다고. 아예 상대를 안 해.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 돈이고 뭐고 관심 없대. 어떤 사람은 대놓고 모욕을 주더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 겁니까?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 일본이 자기들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날 오후 마크가 저를 여의도로 데려갔습니다. 국회 근처였어요. 저기 봐. 그가 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창가에 일본 정치인과 한국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 사람들은 뭘 논의합니까? 일본 측이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거야. 마크가 말했어요. 대만 문제에서 공조하자고.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말이야. 1시간쯤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한국 국회의원이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테이블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하더군요. 일본 정치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거절이야.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게 벌써 이번 주에만 5번째야. 한국 정치인들이 왜 거부합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을 안 믿어. 마크가 답했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한국 정부가 눈치챘단 말입니까? 당연하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와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뭘 하려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마크가 저를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시청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김차관보라는 분이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리드 씨, 반갑습니다. 김차관보가 악수를 청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차관보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요즘 우리한테 적극적이더군요.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연하죠. 김차관보가 웃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포섭하려 한다는 거 다 압니다. 대만 문제에서 손 떼라고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시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김차관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포섭하려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왜 일본 말을 듣습니까? 그럼 일본의 제안을 전부 거절하신다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김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본의 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대만을 나누려는 것도 알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배제하려는 것도 압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아십니까? 우리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김차관보가 미소 지었어요. 일본이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대만과 직접 협력합니다. 김차관보가 답했어요. 일본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방산 기업들은 이미 대만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일본이 방해하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김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만이 원하는 건 한국 무기예요. 일본 무기가 아니라 성능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 하는데요. 견제요? 김차관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포에 가까운 상황이겠죠. 자기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갈 길 갈 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리드 씨,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한국은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크가 말했습니다. 어때?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이지. 정말 그러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서랍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고 노트북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죠. 카메라 렌즈를 확인해 보니 지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진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선글라스 낀 남자 둘이 20m쯤 뒤에 있었어요. 제가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제가 걸으면 그들도 걸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본 스파이들일 거야. 마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한국에 왔다는 걸 알았나 보네. 자네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거지. 제 방도 털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당연하지. 마크가 웃었어요. 일본이 자네 동선을 완전히 감시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한국 측과 너무 친해지는 걸 차단하려는 거지. 저는 뒤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두 남자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스파이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군. 마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일본은 자네가 한국 편을 들까봐 겁나는 거야. 자네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알거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두 남자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필사적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자 이제 저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확인했거든요. 한국은 일본의 어떤 로비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마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어. 그가 차에 타며 말했어요.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것들이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 마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진해 해군기지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심장부지. 기지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미리 조율이 되어 있었는지 곧바로 통과됐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어요. 한국 해군 대령 한 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최 대령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우리 기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 대령을 따라 부두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구축함이었어요. 거대했죠. 이건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은 잠수함 부두였습니다. 검은색 잠수함 몇 척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건 손원 1급 잠수함입니다. 최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14급을 독자 개량한 모델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AIP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2주 이상 잠수 항해가 가능합니다. 최 대령이 답했죠. 소음도 극도로 낮아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수함 기술은 세계 3위권입니다. 3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미국, 러시아 다음입니다. 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곧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지 내 사령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작전 통제실이 나왔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는 실시간 해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반도 주변 모든 해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위성, 레이더, 소나가 통합되어 있죠. 저는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선박 하나하나가 점으로 찍혀 있었죠.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최 대령이 답했어요. 전시작전 통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는 앞섭니다. 오후에는 평택으로 이동했습니다. K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마크가 저를 안내했어요. 전시장은 광활했습니다. 수십 개 기업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하나 부스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K9 썬더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죠. 사거리 40km에 분당 6발 발사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총 1000문 이상이 팔렸죠.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부스였습니다. FA-50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경공격기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개도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했고요. 미사일도 독자 생산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천궁 방공미사일 모두 국산입니다. 저는 전시장을 돌며 계속 놀랐습니다. 탱크, 장갑차 헬기, 함정,
레이더, 드론, 없는 게 없었어요.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이었죠. 마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때? 예상과 다르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이유를 모르겠어.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방사는 이미 세계 10위권이야. 수출액도 급증하고 있고. 다음 날은 대전으로 갔습니다. 사이버전 대응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었죠. 여기는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안내를 맡은 정보관이 설명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상황실로 들어가니 수십 명의 요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선들이 한국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실시간 사이버 공격 시도입니다. 정보관이 답했어요. 초당 수천 건씩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죠. 대응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공격 감지부터 차단까지 0.3초입니다. 정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음은 역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정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면 상대방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고요. 오후에는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드넓은 부두에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이건 LNG 운반선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군함도 만듭니까?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담당자가 멀리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건조 중인 호위함입니다. 한국 해군뿐 아니라 수출도 합니다. 저는 조선소를 둘러보며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그렇지? 마크가 웃었어요. 펜타곤도 최근 들어서야 제대로 파악했어.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던 거지. 잠수함 기술 세계 3위권, 사이버전 능력 세계 최강권, 미사일 독자 생산, 전시작전 통합 능력.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보전 대응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일본이 완전히 오판했어.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중견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론 강대국 수준이야. 호텔에 도착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제목은 한국 군사력 및 기술력 재평가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닙니다. 제가 썼죠.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강대국 수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략은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해 발송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제이슨, 자네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갔네.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읽었어. 대통령 1일 브리핑에도 포함됐고. 그렇게 빨리 올라갔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군사력 재평가가 큰 파장을 일으켰어. 그가 말했어요. 이제 일본에 대한 조치가 본격화될 거야. 각오해. 이틀 후 미국 국무부가 움직였습니다.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호텔방에서 CNN을 켜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미국 국무부, 일본의 공식 경고. 화면에 국무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영내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대만 문제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이며 영내 안정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을 겨냥한 발언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모든 당사국에 경고합니다. 대변인이 답했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동맹 관계는 상호 신뢰가 기반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면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지. 다음 날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씨, 긴급히 만나고 싶습니다. 야마다 관방장관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도쿄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을 떠나 다시 도쿄로 향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저로 직행했어요. 야마다가 집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국의 경고를 받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야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합니까? 제가 물었죠. 총리실이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야마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과의 약속도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무역관계 재조정, 금융 제재, 기술 협력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마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갑니까? 이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될 겁니다. 주일미군 유지비를 전액 일본이 부담하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어요. 야마다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한 게 먼저입니다. 동맹을 배신한 건 일본 쪽입니다. 그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리드 씨,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총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답했어요. 명확합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도 동맹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기술력, 군사력, 지정학적 위치 모든 면에서요. 일본이 한국을 약화시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재무상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제재입니다. 제가 답했죠. 무역 관세 인상, 금융 거래 제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요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방위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총리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재평가했습니다. 방위상이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사이버전과 잠수함 능력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상이 답했어요. 한국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과 손잡기로 했고 한국을 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됩니다. 총리님, 외무상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택한 길이 있습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죠. 중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겁니다. 한국 없는 동아시아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다나카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드 씨, 잠깐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다나카가 문을 닫았습니다. 총리 말 들었죠? 그가 물었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자살 행위입니다.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선택은 끝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무서운 건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제가 확인했죠. 네.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보다 중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득입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걸 걸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어요.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요. 중국과 함께 한국을 막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생각했어요. 일본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했구나. 미국의 경고도 소용없었어요. 경제 제재의 위협도 막지 못했죠. 일본은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기로 최종 결심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펜타곤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썼어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제거가 그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충돌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만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마크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어요. 제이슨,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그가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에서 접촉해왔어. 나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죠? 자네를 만나고 싶대. 마크가 미소 지었어요. 미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은 모양이야. 다음 날 오전 명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조심스러웠죠. 리드 씨시죠?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천입니다. 대만 국가안전국 소속입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크는 근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대략 파악했습니다. 대만을 나누려 한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도 정보망이 있습니다. 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베이징과 도쿄의 비밀 접촉도 알고 있습니다. 대만 분할 계획도요. 우리를 물건처럼 나누려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그런 계획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미국이 정말 일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입장을 정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을 저지할 겁니다. 경제 제재도 불사하고요. 천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못 믿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은 어느 편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은 한국 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기술력, 군사력, 경제력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게다가 중립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죠. 그럼 대만은요? 천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만이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화되는 거죠. 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한국-대만 협력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 협력 확대, 기술 교류 강화, 문화 교류 증진,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벌써 이런 걸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천이 답했죠. 일본도 중국도 믿을 수 없다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실력도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이걸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요.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 중심이라는 사실을 대만은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천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니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천이 일어섰습니다. 리드 씨,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대만은 한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일본이 뭐라든 중국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천이 떠나고 마크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어땠어? 그가 물었어요. 대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을 선택했어요. 당연하지. 마크가 웃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제이슨, 큰일 났네.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어. 무슨 일입니까?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발표했어. 그가 말했어요. 48시간 후래. 시기가 묘하지 않나? 실탄 훈련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요? 한국을 시험하는 거야. 부차관보가 설명했어요. 일본과 중국이 함께 한국을 자극하는 거지.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도쿄에서 다나카 국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씨,
중국 실탄 훈련 소식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당신들이 계획한 겁니까? 다나카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대응 방식, 능력, 한계를 파악하는 거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두 나라 모두 끝장납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이 정말 강한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만약 우리 예상대로 별것 아니라면 계획을 계속 진행하면 되고 예상보다 강하다면 전략을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을 시험하려 한다니요. 마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중일이 한국을 자극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실탄 훈련은 미끼입니다. 알아. 마크가 답했어요. 한국 정부도 파악했어.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 중이야.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마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 공식 발표 36시간 후 황해 실탄 훈련 실시. 일본 방위성도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훈련을 예의주시하겠다. 필요시 자위대 출동 준비.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한국을 압박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일의 한국 흔들기 실험은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요. 한국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슨,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와. 그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뭔가 시작됐어.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급히 물었죠. 전화로는 설명 못해. 직접 와봐. 30분 후 저는 대사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CIA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크가 저를 한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봐.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실시간 통신 감청이었습니다. 중국어 대화가 영어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 통신이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지금 황해 실탄 훈련 준비 중이거든. 발사 5분 전이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마크가 말했죠. 통신 내용을 들어봐. 스피커에서 중국군 장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 장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습니다. 다른 장교가 답했죠. 발사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서버 연결이 끊겼습니다. 기술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업 시스템도 접속이 안 됩니다. 뭔가 우리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마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챘어? 한국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한국이 중국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정확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이버전 사령부가 움직인 거야. 중국이 실탄 쏘기 5분 전에 발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군사 네트워크가 그렇게 쉽게 뚫립니까? 쉽지 않지. 마크가 웃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 아마 잠수함을 이용한 것 같아.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침투했을 거야. 잠수함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잠수함 청룡급 말이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특수 통신 장비를 탑재하고 있거든. 해저에서 상대방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지. 소음이 거의 없어서 탐지도 불가능하고.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화면에는 중국 미사일 기지 지휘부 통신이 떠 있었어요. 발사 코드 인증이 안 됩니다.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수동 조작을 시도하십시오.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했어요. 수동도 안 됩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미국, 러시아 다음입니다. 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곧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지 내 사령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작전 통제실이 나왔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는 실시간 해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반도 주변 모든 해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위성, 레이더, 소나가 통합되어 있죠. 저는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선박 하나하나가 점으로 찍혀 있었죠.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최 대령이 답했어요. 전시작전 통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는 앞섭니다. 오후에는 평택으로 이동했습니다. K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마크가 저를 안내했어요. 전시장은 광활했습니다. 수십 개 기업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하나 부스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K9 썬더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죠. 사거리 40km에 분당 6발 발사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총 1000문 이상이 팔렸죠.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부스였습니다. FA-50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경공격기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개도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했고요. 미사일도 독자 생산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천궁 방공미사일 모두 국산입니다. 저는 전시장을 돌며 계속 놀랐습니다. 탱크, 장갑차 헬기, 함정, 레이더, 드론 없는 게 없었어요.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이었죠. 마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때? 예상과 다르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이유를 모르겠어.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방사는 이미 세계 10위권이야. 수출액도 급증하고 있고 다음 날은 대전으로 갔습니다. 사이버전 대응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었죠. 여기는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안내를 맡은 정보관이 설명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상황실로 들어가니 수십 명의 요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선들이 한국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실시간 사이버 공격 시도입니다. 정보관이 답했어요. 초당 수천 건씩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죠. 대응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공격 감지부터 차단까지 0.3초입니다. 정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음은 역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정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면 상대방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고요. 오후에는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드넓은 부두에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이건 LNG 운반선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군함도 만듭니까?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담당자가 멀리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건조 중인 호위함입니다. 한국 해군뿐 아니라 수출도 합니다. 저는 조선소를 둘러보며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그렇지? 마크가 웃었어요. 펜타곤도 최근 들어서야 제대로 파악했어.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던 거지. 잠수함 기술 세계 3위권, 사이버전 능력 세계 최강권, 미사일 독자 생산, 전시작전 통합 능력.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보전 대응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일본이 완전히 오판했어.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중견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론 강대국 수준이야. 호텔에 도착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제목은 한국 군사력 및 기술력 재평가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닙니다. 제가 썼죠.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강대국 수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략은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해 발송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제이슨, 자네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갔네.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읽었어. 대통령 1일 브리핑에도 포함됐고. 그렇게 빨리 올라갔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군사력 재평가가 큰 파장을 일으켰어. 그가 말했어요. 이제 일본에 대한 조치가 본격화될 거야. 각오해. 이틀 후 미국 국무부가 움직였습니다.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호텔방에서 CNN을 켜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미국 국무부, 일본의 공식 경고. 화면에 국무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영내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대만 문제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이며 영내 안정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을 겨냥한 발언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모든 당사국에 경고합니다. 대변인이 답했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동맹 관계는 상호 신뢰가 기반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면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지. 다음 날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씨, 긴급히 만나고 싶습니다. 야마다 관방장관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도쿄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을 떠나 다시 도쿄로 향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저로 직행했어요. 야마다가 집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국의 경고를 받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야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합니까? 제가 물었죠. 총리실이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야마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과의 약속도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무역관계 재조정, 금융 제재, 기술 협력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마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갑니까? 이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될 겁니다. 주일미군 유지비를 전액 일본이 부담하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어요. 야마다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한 게 먼저입니다. 동맹을 배신한 건 일본 쪽입니다. 그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리드 씨,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총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답했어요. 명확합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도 동맹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기술력, 군사력, 지정학적 위치 모든 면에서요. 일본이 한국을 약화시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재무상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제재입니다. 제가 답했죠. 무역 관세 인상, 금융 거래 제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요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방위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총리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재평가했습니다. 방위상이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사이버전과 잠수함 능력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상이 답했어요. 한국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과 손잡기로 했고 한국을 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됩니다. 총리님, 외무상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택한 길이 있습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죠. 중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겁니다. 한국 없는 동아시아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다나카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드 씨,
잠깐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다나카가 문을 닫았습니다. 총리 말 들었죠? 그가 물었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자살 행위입니다.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선택은 끝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무서운 건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제가 확인했죠. 네.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보다 중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득입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걸 걸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어요.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요. 중국과 함께 한국을 막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생각했어요. 일본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했구나. 미국의 경고도 소용없었어요. 경제 제재의 위협도 막지 못했죠. 일본은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기로 최종 결심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펜타곤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썼어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제거가 그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충돌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만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마크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어요. 제이슨,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그가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에서 접촉해왔어. 나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죠? 자네를 만나고 싶대. 마크가 미소 지었어요. 미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은 모양이야. 다음날 오전 명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조심스러웠죠. 리드 씨시죠?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천입니다. 대만 국가안전국 소속입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크는 근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대략 파악했습니다. 대만을 나누려 한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도 정보망이 있습니다. 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베이징과 도쿄의 비밀 접촉도 알고 있습니다. 대만 분할 계획도요. 우리를 물건처럼 나누려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그런 계획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미국이 정말 일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입장을 정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을 저지할 겁니다. 경제 제재도 불사하고요. 천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못 믿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은 어느 편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은 한국 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기술력, 군사력, 경제력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게다가 중립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죠. 그럼 대만은요? 천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만이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화되는 거죠. 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한국-대만 협력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 협력 확대, 기술 교류 강화, 문화 교류 증진,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벌써 이런 걸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천이 답했죠. 일본도 중국도 믿을 수 없다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실력도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이걸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요.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 중심이라는 사실을 대만은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천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니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천이 일어섰습니다. 리드 씨,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대만은 한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일본이 뭐라든 중국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천이 떠나고 마크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어땠어? 그가 물었어요. 대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을 선택했어요. 당연하지. 마크가 웃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제이슨, 큰일 났네.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어. 무슨 일입니까?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발표했어. 그가 말했어요. 48시간 후래. 시기가 묘하지 않나? 실탄 훈련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요? 한국을 시험하는 거야. 부차관보가 설명했어요. 일본과 중국이 함께 한국을 자극하는 거지.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도쿄에서 다나카 국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씨, 중국 실탄 훈련 소식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당신들이 계획한 겁니까? 다나카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대응 방식, 능력, 한계를 파악하는 거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두 나라 모두 끝장납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이 정말 강한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만약 우리 예상대로 별것 아니라면 계획을 계속 진행하면 되고 예상보다 강하다면 전략을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을 시험하려 한다니요. 마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중일이 한국을 자극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실탄 훈련은 미끼입니다. 알아. 마크가 답했어요. 한국 정부도 파악했어.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 중이야.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마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 공식 발표 36시간 후 황해 실탄 훈련 실시. 일본 방위성도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훈련을 예의주시하겠다. 필요시 자위대 출동 준비.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한국을 압박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일의 한국 흔들기 실험은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요. 한국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슨,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와. 그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뭔가 시작됐어.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급히 물었죠. 전화로는 설명 못해. 직접 와봐. 30분 후 저는 대사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CIA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크가 저를 한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봐.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실시간 통신 감청이었습니다. 중국어 대화가 영어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 통신이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지금 황해 실탄 훈련 준비 중이거든. 발사 5분 전이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마크가 말했죠. 통신 내용을 들어봐. 스피커에서 중국군 장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 장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습니다. 다른 장교가 답했죠. 발사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서버 연결이 끊겼습니다. 기술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업 시스템도 접속이 안 됩니다. 뭔가 우리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마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챘어? 한국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한국이 중국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정확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이버전 사령부가 움직인 거야. 중국이 실탄 쏘기 5분 전에
발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군사 네트워크가 그렇게 쉽게 뚫립니까? 쉽지 않지. 마크가 웃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 아마 잠수함을 이용한 것 같아.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침투했을 거야. 잠수함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잠수함 청룡급 말이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특수 통신 장비를 탑재하고 있거든. 해저에서 상대방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지. 소음이 거의 없어서 탐지도 불가능하고.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화면에는 중국 미사일 기지 지휘부 통신이 떠 있었어요. 발사 코드 인증이 안 됩니다.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수동 조작을 시도하십시오.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했어요. 수동 기술병이 답했죠. 모든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장악이었죠. 일본도 감청하고 있어? 제가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마크가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일본 방위성 긴급 통신이야. 화면에 일본어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실탄 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보관이 보고했어요. 시스템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정보관이 답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갑자기 모든 게 멈췄다고 합니다. 한국입니까? 다나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일본도 눈치챘네. 11시가 됐습니다. 중국 실탄훈련 예정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통신이 계속 들렸어요. 여전히 발사 불가능합니까?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네, 시스템 복구가 안 됩니다. 기술병이 답했어요. 이건 고급 사이버 공격입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했습니까? 지휘관이 물었죠. 확인 중이지만 한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장교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능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한국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정확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중국을 무력화시켰어. 이게 21세기 전쟁이야. 일본 통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다나카가 물었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정보관이 답했죠. 중국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건 한국의 사이버 공격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중국군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베이징에 보고하십시오.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실탄 훈련은 연기됩니다. 시스템 복구 시까지 모든 작전을 중단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제가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치밀한 준비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아마 몇 주 전부터 중국 네트워크를 분석했을 거야.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 경로를 확보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중국이 실탄 훈련을 발표하자 실행에 옮긴 거지. 잠수함은 언제 움직였을까요? 아마 어젯밤부터. 마크가 추측했어요. 청룡급이 황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해저 케이블에 접근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겠지. 중국이 눈치챘을까요? 전혀.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잠수함 소음 수준은 세계 최고야.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지. 중국은 자기들 시스템이 왜 마비됐는지 이제야 알아차린 거야. 다른 모니터에서 일본과 중국 간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 측이 일본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당신들 정보가 틀렸습니다. 중국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가졌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일본 측이 변명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건 작전 실패입니다. 중국 측이 비난했죠. 당신들과의 협력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작됐어. 중국과 일본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 연합작전이 무너지고 있어. 정말 그러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들을 분열시켰어요. 그게 한국 방식이야. 마크가 말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지. 오후 2시쯤 중국 국방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실탄 훈련 연기. 새로운 일정은 추후 공지. 기상 악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완벽한데요. 체면 때문이지. 마크가 말했어요. 시스템 해킹당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도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훈련 연기를 주목한다. 영내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했어요. 중국의 실탄 훈련을 막았고 중일 연합을 균열시켰죠. 그날 저녁 펜타곤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직후 마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이슨,
더 재미있는 게 있어. 그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중국 내부 통신을 계속 감청했거든. 뭔가 더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베이징이 완전히 패닉 상태야. 마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긴급 회의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루트가 있지. 마크가 웃었어요. 읽어봐. 번역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기술 책임자의 보고였어요. 한국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너무 정교합니다. 핵심 프로토콜 자체를 장악했습니다. 복구에 얼마나 걸립니까? 군사위 위원이 물었죠. 최소 2주에서 한 달입니다. 기술 책임자가 답했어요.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한 달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한국이 완전히 장악한 거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해킹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중국이 복구하려 해도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막을 수 있어.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한 위원이 물었어요. 일본도 놀란 것 같습니다. 정보 담당자가 답했죠. 그들도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정보 실패입니다. 위원이 화를 냈어요. 그들이 한국은 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보 담당자가 답했어요. 한국의 진짜 능력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있어. 다음 페이지에는 중국 측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분석관의 보고였죠.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섭니다. 특히 스텔스 침투와 시스템 장악 능력이 뛰어납니다. 잠수함을 이용한 해저 침투 방식도 새로운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습니까? 위원이 물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죠.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해저에서 며칠간 작전을 수행했는데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당한 거군요. 그것뿐이 아니야. 마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야. 화면에 일본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옆에 있었어요. 한국 제거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다나카의 보고서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우리 예상의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사이버전 능력과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위상이 물었죠. 중국도 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나카가 답했어요. 오늘 작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에게 무력화됐습니다. 이는 중국 군사력 전체가 한국에게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방위상이 물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나카가 답했죠. 한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재고해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크가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봤지? 일본도 포기 모드야. 정말 그렇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하나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꺾었어요. 그날 밤 도쿄에서 다나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드 씨, 한국이 대단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본 것이 증거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나카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리드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뭡니까? 한국은 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었을 텐데 중국만 타격했습니다. 왜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적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죠. 중국의 도발을 막는 게 목표였지 일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나라라는 뜻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이었어요. 우리는 영내 평화를 중시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군사훈련 일정은 상황을 고려해 조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대변인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마크가 제 옆에서 웃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존중한대. 힘을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말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저녁 펜타곤에서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이슨,
자네 보고서 잘 읽었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더군.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중일 연합도 붕괴시켰고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동은 뭘까? 협상입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은 힘을 보여줬으니 이제 대화를 요구할 겁니다. 자기들 조건으로요.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지. 싸워서 이긴 다음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게 있나?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이 주도하게 두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지지만 하면 됩니다. 한국이 알아서 할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슨, 대박이야. 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베이징과 도쿄에서 동시에 난리 났어.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급히 물었죠.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어.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와. 직접 들어봐야 해. 30분 후 저는 대사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여러 모니터에서 중국과 일본의 통신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먼저 중국 측 긴급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 군사위 위원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도 속았습니다. 중국 정보 책임자가 변명했죠. 일본도 한국의 진짜 능력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합니까? 위원이 소리쳤어요. 우리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일본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이 말했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정보도 부정확하고 능력도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일본한테 완전히 등 돌리고 있어. 이제 일본 쪽을 들어봐. 다른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쿄 방위성 긴급 회의였어요. 중국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보관이 보고했어요. 작전 실패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 합니다. 중국 기술이 형편없어서 뚫린 거 아닙니까? 한 장교가 반박했죠. 왜 우리 탓을 합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관이 답했어요. 우리가 한국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다나카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중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 하나 제대로 못 막았습니다. 군사력이 과대평가됐습니다. 이런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방위상이 물었죠. 전면 재검토입니다. 다나카가 답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견제도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분열됐네요. 한국이 의도한 거야. 마크가 설명했어요. 둘을 동시에 타격해서 서로 비난하게 만든 거지. 이제 연합은 완전히 깨졌어. 오후에 베이징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일부 국가와의 협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대변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향후 협력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일본을 지칭하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깠어. 1시간 후 도쿄에서도 반격 성명이 나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브리핑을 했어요. 일부 국가가 자신들의 실패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려 합니다. 야마다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기술적 결함을 파트너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야마다가 답했어요. 협력은 상호 신뢰가 기반입니다. 일방적 비난은 협력을 파괴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일 연합이 산산조각 났어. 그날 저녁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드 씨,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패배감으로 가득했어요. 중국과의 협력도 끝났습니다. 서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까지요. 한국은 우리를 싸우지도 않고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과의 대립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믿을 수 없고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정보 당국자가 마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었죠. 일본과의 협력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과 대화해야 합니다. 마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봤어? 중국도 백기 들었어. 정말 그렇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굴복시켰어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에서 조용한 성명을 냈습니다. 영내 모든 국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길 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대변인이 답했죠. 우리의 정당한 이익과 안보를 존중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게 한국식 최후 통첩이야. 부드럽게 말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해. 우리 말을 들으라는 거지. 그날 밤 워싱턴에서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한국이 완벽하게 처리했군.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압하고 분열까지 시켰어. 이제 한국이 협상을 주도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무부 차관이 물었죠. 한국을 전폭 지지하면 돼.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고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는 거지. 한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야. 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적을 파괴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법, 그리고 승리 후 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요. 휴대폰에 마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한국 외교부에서 회의가 있대. 중국과 일본이 각각 대표를 보낸대. 한국 주도로 협상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국이 원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중국도 일본도 이제 한국의 말을 들어야 했죠.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한국 외교부 청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크와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초대받았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중국 대표단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부부장과 수행원 3명이었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일본 대표단도 나타났어요. 외무성 사무차관과 참모들이었죠. 중국 측과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국 측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중국은 왼쪽, 일본은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와 마크는 뒤쪽 참관석에 앉았죠. 환영합니다. 한국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중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합니다. 일본 사무차관도 말했습니다. 일본도 평화적 접근을 지지합니다.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도 한부를 받았어요.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3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한국은 영내 평화의 보증인으로서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3국은 한국의 중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 영내 안보 현안은 한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게 사실상 한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중국 부부장이 서류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중심의 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차관이 담담하게 답했죠. 그게 현실입니다. 두 나라가 협력해서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중심입니다. 일본 사무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입니다. 일본 사무차관도 서명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마지막으로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동아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평화와 협력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나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중국과 일본 대표가 섰어요. 오늘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영내 안정 보장, 그리고
한국 중심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중재가 공정했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답했죠.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일본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역할을 지지합니다. 사무차관이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영내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봤어? 중국과 일본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고개 숙였어. 정말 그렇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날 저녁 펜타곤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중심의 새 동아시아 질서 확립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만을 분할하고 한국을 흔들려 했습니다. 제가 썼죠.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새로 썼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이버전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적들을 분열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제 대만은 한국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중국은 무력 사용을 포기했고 일본은 개입을 중단했습니다. 영내 모든 안보 현안은 한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 중심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동아시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질서다. 보고서를 발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웠어요. 이 도시가 세계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제이슨, 축하해. 우리가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어. 정말 그렇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봤어요. 이게 미래의 전쟁 방식이에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총성 없이 이기는 거, 적을 파괴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거, 그리고 승리 후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만드는 거. 한국이 완벽하게 보여줬어.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과시하지 않지만 치명적이었으며 싸우지 않고 이길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였어요. 이게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평화였어요.